3쪽에 타이틀에 뭐라고 나오냐면 조봉대부 화문각대제, 이게 행직입니다. 행직은 살았을 때 실제 했는 직책이 행직이죠. 직학사, 보모각 직학사와 통이대부, 이건 뭐냐면 증직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받은 거. 관직에는 크게 남자 관직으로 3개가 있죠. 행직과 증직 외에 뭐가 한 개 더 있죠? 수직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원로에게 명예로 주는 명예직이 있죠. 근데 주자는 행직으로 제일 높은 거는 조봉대부 화문각대제. 이것만 보면 막 대부에 대제에 엄청난 관직처럼 느껴져요. 193쪽에 한번 보세요. 193쪽에 보면 조봉대부 더 찾아봐요. 거기에 조봉대부 넘어가면 195쪽에 문신종육품의 품등을 조봉대부라 해요. 그 다음에 화문각 1번 각주의 화문각 밑에 보세요. 3쪽에 1번 각주 문화각이라고도 하는데 화문각 대제라 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보관하던 부서다 해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붙인 주석입니다. 그거 말고 뒤에 각주에 가면 몇 번을 보면 2번의 각주 봤어요. 4쪽에 동관 해가 휘주는 광동 지역에 속하는데 쭉 내려가가 마지막에 갈로 해가 뭐라 했어요? 이황주 했죠. 이건 태계 선생 집주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밑에 주에 제가 붙인 주가 있고 태계 선생 붙인 주가 있다. 두 종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화문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196쪽에 한번 보세요. 화문각 대제, 그 화문각 보면 송나라 효종의 의제, 쉽게 얘기하면 황제가 쓴 그런 어떤 서화나 이런 작품들을 보관하던 그걸 관리하는 직책이 화문각 대제예요. 외부는 별거 없는 직책이라. 근데 주자가 받았던 직책 중에 제일 높은 직책이 그거였으니까 사실은 뭐 크게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 증직받은 게 보모각 직학사예요. 보모각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193쪽에 보모각 직학사, 송나라 광종의 의제를 보관하던 부서 관직이에요. 전부 이런 어떻게 보면 명예직 비슷한 거를 받았죠. 이 주자는 했던 벼슬이나 뭐 여기에 보면 고을 수령할 때 막 선정을 벌였다는데 그 대부분은 크게 의미 없고 이분은 학문인 거죠. 오로지 학문인 거죠. 또 그런 실제 요즘 말로 하면 영양가 없는 직책들을 맡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 만약에 실직을 맡아가 권세를 부렸다면 이런 저작 행위는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분은 증조부 경우에 벼슬한 적 없어요. 조부도 추정됐으니까 실제 벼슬한 적 없어요. 이 주자 집안이 드러난 거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인 주송은 좌이성랑에 자승의랑에 임명되었고 상서 2부 원해랑을 지내면서 사관교감을 겸직했고 여러 번 증직되어 통이대부에 이르렀고, 어머니 유인 축신은 석인이라는 것은 우리 뭐 정부인 뭐 이런 것처럼 이 여성에게 주는 어떤 그런 그 직책이죠. 추정되었다 해놓고, 본관은 휘주 무원년 영평향 송합니다. 근데 왜 이 주자를 신안주시 신안인이라 하느냐? 그 태계주가 있어요. 2번 본관의 휘주는 광동 지역에 속하는데 진나라 때에 신안이라 했기 때문에 주인은 흔히 신안 사람이라 불린다. 신안주시 하는 이유를 알죠? 그 다음에 한국인이니까 관련해서 한국 신안주시 봅니다. 180쪽을 보십시오. 180쪽에 보면 그 전에 179쪽에 두 번째 문단, 선생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장남 숙, 선생보다 10년 먼저 죽었어요. 차남 야, 그 다음에 삼남은 아까 이야기했던 막내인 제, 셋인데 차남 야를 눈여겨보세요. 이 차남 야 후손이
누가 있느냐 하면 쭉 180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손자는 7명으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찾았어요? 네. 그는 앞에 나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의 아들이 밑에 가면 증손자는 6명으로 연흡잠재준징에 나와요. 거기에서 잠, 주자. 이분은 주자로 보면 증손자이죠. 이 주잠이 바로 주희의 증손인데 1224년 고려 고종 11년에 백길로 전라도 나주로 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출시의 시조가 됩니다. 신안주시. 근데 이게 하도 이 한국 족보에 그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이 뻥들이 많아갖고 중국에서는 이걸 왜 여기나 싶어 제가 바이두라고 중국의 네이버 같은 검색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주잠을 쳤더니 한국 주시의 시조라고 하면서 주희의 후손이라는 게 그게 명기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중국에서도 공식 기록에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의 이름은 주씨이며 이름은 희이고 성은 주씨이고 이름은 희이고 자는 중해보다. 그때 제가 송미화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아마 송미화 선생님이 또 우리 일천 선생님한테도 여쭤본 거로 제가 들었는데 자가 중해보라고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보가 통상 남자의 미칭으로 쓰이는 건데 중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원문에 이래 나오니까 딴 도리 없이 제가 중해보라고 하고 각주를 달았어요. 이건 제가 붙인 위에 거는 이왕에 주고 밑에 건 제가 붙인 건데 송사에서는 자가 원해라고 다른 자는 중해라고 했어요. 이게 태계가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해서 보라는 글자는 남자의 미칭으로 통상 쓰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자는 중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주자는 세 아들 중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쓰인 자가 막내에 흔히 붙이는 계보할 때 그 개자해가 이을연자 계연이라고 어릴 때의 자로 불렸다 해요. 근데 이제 중회라는 것은 통상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중자를 붙이는데 옛날에는 맏아들 빼고는 전부 중자를 붙이기도 했었대다 보니까 맏을 백이라는 자를 붙이고 그 다음은 중자를 이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이가 아니어서 중회라고 했고 원회라고 하는 자는 그거는 주자의 선생이 지어준 자이고 거기에 대한 자사도 남아 있어요. 이 몇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냐 하면 147쪽을 보세요. 147쪽에 보시면 각주 143번에 병산의 유원충 하는 분이 이게 유자휘라는 분인데 주자의 선생 중에 한 분이거든요. 연보에 따르면 유원충이 원해라고 하는 주희의 자를 지어주고 자사도 지어줬는데 그 원해 자사에서 이게 뭔 뜻이냐면 원이라 할 때는 원형 이정할 때 그게 봄을 말하거든요. 사계절에서. 회라는 것은 어두울 회자라. 나무 뿌리는 어두운 데 있으나 봄에는 빛을 받아 번성하게 자란다네. 어두운 데 있다는 걸 어두울 해자를 따고 봄에는 빛을 받아 번성하게 자란다는 봄자를 원자로 받아가 원해로 지었죠. 사람도 그 몸속은 어두우나 정신은 속살에서 밝게 빛난다네.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육체를 따르지 말고 맑은 밝은 정신을 지향하라. 이런 의미에서 원해를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사하고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혼자 보실 때에는 잘 모를 만한 것만 제가 찍어가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주자 선생의 아버지인 주송의 호가 위제라 했어요. 이 아호가.
이 위자가 무슨 위자입니까? 다룬 가죽 위자입니다. 다룬 가죽. 쉽게 얘기하면 가죽을 이미 이 마름질 잘 매만져 갖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 가죽이 이게 위예요. 근데 왜 이 위제라 했냐면 이분이 성격이 급했대요. 그래서 자기 그 급한 성격을 잘 이렇게 다듬질해가 이 가죽이, 소가죽이 잘 정연되면 매우 부드럽잖아요. 그런 성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위제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구미에 가면 송당 박영이라는 유명한 그 조선 초기 살인파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박영의 제자 중에 노수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장여헌 선생의 자형입니다. 근데 이 노수함 선생이 전하는 그 박영의 교수법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박영이 그 제자들에게 가죽 허리띠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죽 허리띠를 나눠주는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노수함 선생이 아마 선생님이 나눠 주신 거는 주자 아버지인 위제 선생의 그 가르침을 주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죽 허리띠에 부드럽고 순하면서도 이 두터운, 근본이 두터운 기질을 배우기 위한 그런 목적 같습니다. 답했더니 끄덕이고 맞다 이랬다죠. 우리나라 그 성리학자들이,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이 주자의 아버지의 호의 유래까지 다 알고 있을 만큼 이 주자학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였다는 거죠. 5쪽의 세 번째 줄에 이부공은 관직 생활로 인해, 이부공은 주자 아버지 위제 선생입니다. 민 땅으로 들어갔고, 이 민이라는 게 원래 이 오랑캐, 그 습한 지역에 사는 오랑캐를 뜻하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한자예요. 이게 나중에는 5대 19개 하나 나라 이름으로도 되어갔고, 요즘 말로 아마 복건성을 일컫는 옛 명칭이 민이라는 지역이에요. 민. 이 산동성을 노나라 할 때 노라 하듯이. 그래서 이 민이라는 것도 이 북쪽 지역인 민북이 있고 민중이 있고 민남이 있는데, 주자의 본거지는 민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면 대만 사람들이 쓰는 그 사투리가 있어요. 그 사투리가 뭐냐면 민의 남쪽 지방,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으니까 거기에 사투리라 해가 민남어라 합니다. 그 사투리를 민남어. 그리고 이 민중할 때 민은 주자를 뜻하는 거로 칭하기도 해서 우리가 흔히 염락관민이라는 명칭을 많이 이야기해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출연령, 이게 염계 주돈이를 이야기하죠. 락은 낙양, 이정장, 정호, 정의를 이야기하고, 관이라는 것은 빗장관자입니다. 빗장관자인데, 관중, 지금 섬수성을 이야기하는데 장횡거, 장제기학을 이야기합니다. 민이 바로 여기에 주자를 이야기하죠. 염계학, 이정학, 장제학, 그 다음에 주자. 북송과 남송의 주요한 유학의 학파를 우리가 통칭 염락관민의 학이라 합니다. 염락아풍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양재동 교원회관, 요즘 뭐 더케이 호텔인가 바뀌었는데 그 옆에 보면 서울 시민의 숲인가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둘러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 염락에다가 아풍이라는 제목의 책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염락아풍. 근데 그 해설을 잘못했어요. 그분이. 누가 했나 했더니 그 박물관에 그 뭐예요? 학예사가 했다는데, 염락아풍은 뭐냐면 바로 염락관민, 여기에 나오는 이 북송대 이 학자들의 아풍이라는 걸 시를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운 그 시인데 시를 모아놓은 책이 염락아풍이라 합니다. 이제 그게 전시되어 있어. 제가
그분이 그날 출근 안 했다 해서 이메일을 알아갖고 이제 전달했더니 나중에 고치겠노라고 이제 답이 왔더라고요. 염락관민할 때 이 민이라는 것은 추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흔히 쓰는 칭호이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쪽에 보세요. 관직 생활은 18세 때에 진사시에 급제했고 그 뒤에 이제 쭉 이분이 나가셨는데 9쪽에 보면 소흥 28년에는 봉사직을 청해 담주의 남학묘를 감독했다. 주자의 생애에 가장 많은 벼슬을 한 게 봉사직입니다. 봉사는 말 그대로 하면 제사를 받드는 직책이에요. 명예직인데 어디 보면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이 봉급만 받는 직책인데 어디에 그 묘를 감독했냐면 담주의 남학묘라는 것은 중국의 사람들이 오악을 정했어요. 산 중에 빼어난 5개 산. 동악, 태산입니다. 서악, 화산입니다. 남악, 형산입니다. 형산, 장산 밑에 있어요. 북악, 항산이죠. 중악, 중간에 숭산입니다. 소림사입니다. 그 중에 그 산마다 전부 도교식의 이 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원을 지어둬요. 그리고 거기에 조정해서 그거를 담당하는 관리를 파견하죠. 그 중에 남악의 사당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자가 맡았던 거죠. 이게 봉사직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두 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주자 자신이 그 벼슬을 봉사직을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도 하고 평생을 통해서 봉사직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 삶에 보면 벼슬한 내용 중에서 봉사직 맡은 게 많이 나오는데 196쪽에 보세요. 제일 밑에 주희가 맡았던 봉사직 남학묘가 있고 숭도관, 충우관, 태을궁, 홍경궁 이게 전부 에 보면 도교식의 사원입니다. 거기에 사록관이라는 것은 그 일을 담당하던 관리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이분의 어떤 아까 남송시대 지식인의 시대적 배경을 얘기했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 오늘날의 계책은 임금께서 오직 정사를 닦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책이 제때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적과 강화하자는 강화론이 인심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자 입장이 의리복수론이랍니다. 복수의리론. 금나라 오랑캐들은 우리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니 강화를 할 수 없으면 의리로 보아도 분명합니다. 의리상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익만 있고 해로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 이른바 강화는 백해무익한 것인데 왜 굳이 고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 하십니까? 이게 주희에 의해 보면 일관된 대외정책론이죠. 의리복수로.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조정에 나아가 효종의 자문에 응한. 그래서 조정에 나아가 갖고 황제에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밝히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상소문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게 잡다하게 많다 하는데 왜 이걸 많이 실어둘 수밖에 없냐 하면 당시에 추자가 죽고 나서도 추자 학문이 금지되고 추자 제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 선생은 사실 너희들이 보듯이 그렇게 위약, 거짓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임금과 조정에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 선생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올바른 학문을 하려고 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변명의 성격의 글이 담겨 있다 보니까 상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15쪽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다, 16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다,
17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분이 이 벼슬을 받고 그 다음에 사퇴도 하고 21쪽에 마지막 줄에 모친상을 당해갖고 다시 부름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했지만 사퇴하고 그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쪽 이제 직책을 맡아서 지방 관료를 맡아서 선정을 베푸는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남강에서의 벼슬 생활입니다. 26쪽 순위 5년에는 발견 남강 군사에 임명되었으나 4번을 사퇴한 끝에 비로소 임지로 갔다. 선생은 동안에서 돌아와 봉사직으로 집에서 거처한, 봉사직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건가? 제사를 받드는 명예직이라고. 이거로 거의 20년이나 되었는데 비록 형편이 어렵고 빈곤했지만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건너 이 군에 부임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백성 사랑하기를 마치 자신을 근심하는 것 같이 했고, 건너뛰어 소급인 성자는 토지가 척박하고 세금이 과중해 모두 5번이나 상소문을 올려가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청하고, 비가 오지 않아 구항책을 강구하고, 이제 주로 실제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이 주자의 안목을 이야기하죠. 27쪽에 보면 추묘하세, 목탄월장, 경총제전, 이마 전부 이게 역사학자들의 전문적인 그런 용어여서 제가 각주 달기가 좀 어려웠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 역사가는 그 교수의 동문 교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7, 28, 29 이런 각주들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28조 주자가 정말 관심 있게 한 게 마지막 문단에 여러 차례 고을의 학교에 나아가서 선비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더불어 강론을 하고 백록동 서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주자가 이 백록동 서원에 강학을 하면서 서원의 규약을 만들어뒀어요. 그게 백록동 서원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모든 서원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강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록동이라고 하는 서원은 조선조 서원교육의 효시라고 할 만큼 주자의 서원교육이 많은 영향을 끼치죠. 백록동 서원의 옛터를 찾아보고 옛 모습으로 복원해 주기를 청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계이왕 선생도 풍기군수를 하시면서 백운동 서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마을의 자제들을 가르치다가, 마을 선비의 자제를 가르치다가 임금에게 이걸 제도화해 줄 것을 소청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인 소수서원의 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주자의 어떤 성교육의 모델을 보고 배운 거죠. 또한 임금의 명령으로 나오죠. 서원에 편액을 내리고 고종의 의서석경 판본과 국영주소 등의 서적을 내려줄 것을 2번이나 주청했다. 의서석경은 돌판에다가 경전을 파는 거예요. 하도 이 경전의 판본이 다 다르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 경전이 있어요. 그거를 내려줘갖고 학생들이 배우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정본 텍스트를 내려달라고 상소한 거죠. 휴일마다 한 번씩 이곳에 이르러 학생들의 궁금증과 어려운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서원에 물러나서는 그들과 함께 자연의 경치를 즐기며 산책하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왔다. 또한 윤리에 있던 도연명의 거처와 서간에 있던 유한의 묘소, 효자 웅린섬의 마을을 찾아 이들의 그 고장 인물의 훌륭한 점을 밝게 드러냈다. 그는 이렇게 부지런히 목민관의 임무에 충실했으면서도 오히려 그 뜻을 다 실행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이 모습이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고을 수령으로 나갔을 때에 담고자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40분쯤 끝내고 제가 질문을 한번 받고 뭐 이렇게 30분이나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배경 설명하다 보니 늘어나는데,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강의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예. 33쪽에 백성들을 위해서 주자가 올린 그 상소문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주자가 정치적으로 뭘 중요시 여기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39쪽에 첫 줄 그리고 영토는 어찌 수복할 수 있겠으며 종묘의 치욕은 또한 어느 때나 서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정치적으로 배경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1쪽에 역시 공중에서 효종의 자문에 응해갖고 차자를 올립니다. 이때 올린 차자 첫째, 43에 두 번째, 45에 세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까지 차자가 내려오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48쪽에 백록동 서원의 서책과 편액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서원에 대한 거는 상소를 올리지 말라고 임금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주변에서 건의하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51쪽에 매나 목민관을 맡아서 애민 정치를 실시하던 그 사례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59쪽에도 여전히 상소입니다. 연화전에서 효종에게 올린 주차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70쪽에 무신년 역시 효종에게 올린 봉사입니다. 이 상소문이 이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70쪽의 첫 번째 이번에 입주하려 상경하는 길에는 중도에서 길을 막고 어떤 사람이 황제 만나거든 대학에 나오는 마음을 바로하고 뜻을 성실히 하라는 정신과 성의는 황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니 말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선생님 내 평생 배운 것이라고는 이 네 글자밖에 없는데 어찌 얼굴을 맞대며 우리 임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실제로 임금에게 말할 때 이 말을 했는데 임금이 칭찬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한참 넘겨서 이 단락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이 95쪽에 이단의 학문을 경계하고 백성의 교육에 힘썼다는 것 밑에서 두 번째 줄 학교의 뜻을 두고 남강에서 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또한 장주 지역의 풍속이 아직 제대로 예를 알지 못하므로 옛 상장례와 혼례의 의식을 가려서 기시했으며 고을 원례어들에게 그것을 해설해주고 자제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다. 당시 남쪽 지방에는 불교가 성행해 남녀가 절간에 모여 불경을 전파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미혼 여성들이 사적으로 암자를 지어 거처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금하게 되니 풍속이 크게 변했다. 주자께서 평소 예를 강조했고 특히 가래의 경우 상장례와 혼례를 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 직접 실시하고 원래어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제들에게 가르치라 했던 그런 일화가 나오는 거죠. 101쪽에 보면 호상지역 선비 자제들 이 호상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호남성 호북성 일대를 호상이라 합니다. 여기에 각주에 나오듯이 주로 동정호와 상강지역을 일컫는 거로 호남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매일 선생은 그들을 위해 강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사방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옛날에 충절을 위해 죽은 5사람 관직과 성명을 기록해 준 것을 청원하고 이들을 위해 사당을 세워주었다. 100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선생은 이런 곳마다 했는 게 반드시 학교를 일으키고 백성을 교화했다. 이게 이제 선생의 관심의 핵심이죠. 103쪽에 다시 이때 대궐에 간 후에 영종의 신임을 얻고 거기에 임금에게 올린 그 상소가 쭉 차자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113쪽에 영종에게 강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로 그 어떤 전 황제의 그런 어떤 사당과 그 다음에
묘소 마련, 또 상봉 마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의보마 예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넘겨서서 124쪽에 역시 조정에서 예법을 논쟁합니다. 조정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기 위해 종묘를 옮기는 절차에 대해 논의했는데 희조와 선조 두 분의 위패를 뭐 옮기고 쭉쭉쭉쭉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각주하고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예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130쪽에 이제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와서 돌아가십니다. 이 돌아가시는 그 부분의 얘기를 쭉 마지막 부분에 하면서 선생이 나중에 그 어려움에 처해서 심지어 제자에게까지 홀대를 당하는 막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136쪽에 한번 보시죠. 1198년 퇴계 선생이 1500년에 태어나셔서 그 연세를 세수하기가 참 편해요. 1550년은 퇴계 50세 이런 식으로. 주자의 그 작고한 해가 1200년입니다. 그것도 외우기 좋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1198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2월에 다음 해가 되면 70세가 된다 해서 관직을 거듭 퇴임을 요청해요. 그리고 1199년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1200년에 퇴계하고 비슷하게 사셨어요. 연세가 70세 되던 해 3월 갑자일에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도 옛 어른들의 행장을 읽으면 거의가 정침에서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근데 그 정침조차 우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구명을 못 해냅니다. 왜 못 해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가옥 구조에서 정침은 중국하고 다릅니다. 정침 개념이 없어요. 원래는 중국에서는 정침이란 용어가 있어요. 아예 그 공간이. 한국에서 정침할 때는 크게 막 대청이든 사랑방이든 막 이렇게 집안마다 다른데 제가 집집마다 그 물어보면 어디서 어른이 돌아가셨노 그만 이제 정침에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고 하면 구전된 내용으로는 대부분 사랑방 아니면 대청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자께서 정침에서 돌아가시고 옛날에 돌아가실 때에는 정침에서 돌아가시는 게 예라 하죠. 가태이연에 화문각 대제에 제수하고 뭐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0쪽에 학문적 탄압과 복권. 자, 138각주에 보면 진정한 학문을 거짓이라 하고 그 밑으로 보면 거짓된 학문이란 위학이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그 주자의 학문을 위학, 거짓된 학문으로 규정을 해놓고 탄압을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 글에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중심에 한탁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간신의 대표로 많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복권하는 과정이 내리면서 142쪽에 1208년에 선생에게 시호를 내렸는데 자손들에게도 은택을 주라는 조서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 시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자 하나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시호 하나가 임금 외에는 한계가 없고 다 그 보면 두자인데 그 두자 시호에서 그럴 문자가 들어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학봉 선생 같으면 이 그럴 문자 시호를 받고도 뒤에 거를 또 시호를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글자로 제자들이 조정에 계속 건의를 해서 결국 그걸 실현도 하고 이 시호의 글자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자에게는 이 문자 한자가 딱 시호로 왔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는 거죠. 문이라는 시호가 그때에 내려오게 되었다. 144에 보면 나라 사랑과 정치적 서실. 146에 스승은 누구냐? 학문은 어디서 배웠냐? 선생의 아버지인 위제 선생은 중국의 고유한 학문 전통을 받았는데 하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염락관민 할 때 락이라는 게 이 하락입니다.
이 정씨 형제 141쪽 하락은 상화와 낙수를 말하며 하락의 학문은 곧 정호와 정희 형제의 학문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성현이 남긴 뜻을 구명해 밝히고 매일 대학과 중용을 암송하면서 뭐 쭉 공부했다 해놓고 위제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겨 세 사람에게 배우라 했어요. 호원중, 유치중, 그 다음에 유언충. 세 사람은 네 벗인데 학문에 연원이 있다는 것은 계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 내가 죽거든 너는 그들에게 가서 섬겨라. 그 말씀을 따른다면 나는 죽어서 여한이 없겠다. 선생은 부친을 여의자 유언을 받들어 새 선생을 찾아가 아래고 학문을 배웠는데 당시 나이가 14세였던 거죠. 자, 쭉 이렇게 하면서 146쪽에 위제 선생은 142 각주 학문 정통을 이어받았는데 주의가 지은 아버지 행장에 따르면 주송은 속에 나종원과 교유했으며 나종원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나종원은 앞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있죠. 정의,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나종원, 그 다음에 이동인 거죠. 이동은 주자의 스승이고 이 아버지도 그 계보에 있는 거죠. 양씨가 전한 하락의 학문을 들었다고 한다. 양씨. 하락은 정의, 정의, 양씨, 나종원. 고래가 통상주의의 사성관계는 제가 밑에 썼죠. 정의, 양씨, 나종원, 이동의 계보를 통해 전승된 것으로 본다. 147쪽에 병산유원충원에서 앞서 이야기 드렸죠. 그 원해라는 주자의 자사를 이분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148에 보면 추자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연평 이선생 이동이라는 분이에요. 이 이동은 예장 나선생 나종원에게 배웠고 나선생은 귀장 양선생 양씨에게서 배웠고 연평은 그 아버지 위제와 동문이고 벗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전부 그 학문의 계통에 있는 거죠. 선생은 동안에서 돌아오자 말자 수백 리를 멀다 하지 않고 도보로 선생을 찾아가 갖고 선생에게 배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동을 따라 배운 거는 각주 145쪽에 쭉 태계 선생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1쪽에 성리학자들이 중요하는 경물치지와 지경의 공부가 나오는데 태계 선생 평생토록 일관한 경의 공부, 경의 사상, 지경의 사상이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고 154의 도학의 실천 158의 평상시의 행동과 인품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149에 이 여기에 보면 김성일이 남긴 태계선생 은행록에 태계 이황의 복장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제자 김치려가 복권과 시미를 만들어 보내자 이황은 복권은 승려가 쓰는 두건 같아 쓰기에 편치 못한 듯하다라고 했다. 이에 시민은 입고 정자관을 머리에 쓰며 손님이 찾아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이게 태계의 평소 복장입니다. 이 주희의 복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61에 많은 경전을 연구했고 165에 성리사상을 연구하고 도학을 선양하고 169에 이 선생이 했는 그 공부 방법이 우월하다는 얘기를 근거를 대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는 앞엔 정치 얘기가 많았는데 뒷부분엔 주로 학문 얘기가 돌아가신 기사 이후에는 학문 얘기가 많고 유언이 나옵니다. 174의 마지막 유언. 선생은 병이 위독해지자 손수 유서를 써서 아들과 문인과 사이 황간에게 맡기고 뭐 쭉 나오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일화 중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냐면 의례입니다. 상례를 주자 선생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공부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남긴 저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176쪽에 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유족은 세 아들이 있는데 쭉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보완해 드린 거는 한국신한주시에 그 계보가 의된다는 얘기는 참고로 드렸고, 182에 이 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추자가 중국의 전통 도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182의 마지막 문단, 공자 이후로 정자, 자사 막 쭉 이렇게 나오고, 183에 그 계보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누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추자, 주돈이를 얘기합니다. 정자, 정의천, 정명도를 얘기하고, 장자, 장횡거, 장제를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 성인의 도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고 뭐 이래 한 거를 다시 지켜나갔는데, 그거를 집대성한 게 우리 선생 주자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제일 앞에 이 계보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까지가 공식적인 행장이고, 그 뒷부분은 자기가 이 행장을 지으면서 남들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한 변명을 적고 있습니다.